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삶의 이야기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3. 와글와글 우리 시대 을들의 외침 본격 페미니즘 노동방송 을들의 당나귀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을들의 당나귀기 시즌3 9번째 시간입니다. 연호진경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중 삼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써니 선영입니다. 네, 오늘 한 자리가 허전해요. 저런. 나랑님께서 아프셔가지고 아침에 급하게 막 열이 나고 속도 안 좋고 그러셔가지고 오늘 불참을 하셨습니다. 우리 나랑님의 쾌유를 빌면서 응원의 박수! 몸조리 잘하세요. 세상의 모든 아프신 분들 빨리 자리 털고 일어나시길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더웠죠? 네. 이 더위 어떻게들 지내셨어요? 집에 있는 게 가장 시원하지 않아가지고요, 저는. 아이고. 그래서 애를 데리고 이곳저곳 계속 돌아다녔어요. 마트, 대형 마트도 다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장난감 도서관 이런 데도 다니고요. 그다음에 데리고 공원 같은 데 밤에는 산책 같은 데도 다니고요. 네, 그러면서 지냈어요. 네. 어디가 제일 괜찮던가요? 그 대형 마트가 최고예요. 이런. 거기서 이제 요즘엔 수유실이 좀 잘 되어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수유도 되고 주차비도 심지어 안 받더라고요. 개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래서 집 근처에 있는 새로 생긴 리을 마트에 가가지고요. 거기서 수유도 하고 저 밥도 먹고 뭐 살 거 있으면 실실 사고 네 그렇게 지내다가 집에 들어오고 그렇죠. 결국 뭔가를 사게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 주차비를 받는다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근데 거기는 개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주차비를 안 받는 곳이 제가 하나 뚫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주로 가고요. 네, 사실 뭐 크게 많이는 안 사고 애기 우유 돌아다니면서 같이 먹을 우유 하나 사고 계속 돌아다니고 그리고 거기 책을 읽을 수 있게 또 되어 있더라고요. 책은 이제 제가 가져가면 되고 해서 그냥 애랑 놀고 그렇게 지냈었죠. 참 이게 돈을 쓰지 않고 우리가 어떤 공간에서 아이와 함께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맞아요. 특히 애가 어리면 어릴수록 갈 수 있는 장소가 되게 한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애가 이제 어릴 때 마트도 다니고 막 했는데 도서관에 가면 너무 시원하니까 도서관에 가고 싶었던 거죠. 애가 한 3살, 4살 때. 근데 여기서도 애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떠들면 쫓겨나고 방해되죠. 쫓겨나고. 그래서 몇 번을 쫓겨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도서관에 대한 첫 기억이 쫓겨난 기억인 거거든요. 그래서 참 애 데리고 다닐 곳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장난감 도서관 가봤는데요. 거기는 너무 그러니까 좋기는 한데 좁아요. 맞아요. 애기 그 유아들이 가는 장난감 도서관 너무 좁아서 뭐 반나절 있는 건 좀 힘들고요. 해봤자 1시간? 그러니까 거기 대여를 주로 하는 곳이지 아이들하고 놀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죠. 네, 우리는 페미니즘 노동 방송입니다. 육아 방송은 아닙니다, 여러분.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에요. 저는 청취자들께 알려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휴가를 다녀왔죠, 물론. 네, 휴가를 다녀왔는데 곡성이라는 곳에 저희 마산 창원 지부 전 회장님께서 집을 지어놓고 거기로 이제 귀농을 하신 건 아니고요. 농사는 안 지으세요. 텃밭 농사를 가볍게 지으시면서 거기서 술을 빚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술이라고 하면 뭐 막걸리는 아니고 빚는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막걸리와 청주가 같은 곳에서 나와요. 이제 이게 저도 잘은 모르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뭐 밥을 해가지고 뭐 밑밥을 하고 뭘 하고 누룩을 넣고 뭐 발효를 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이게 위에 맑게 뜨는 게 그 위에 있는 게 청주고, 그 밑에 이제 가라앉아 있는 애들이 막걸리인데, 하고 동동주 뭐 이런 거. 근데 청주라고 하면서 저에게 몇 가지 청주를 맛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쌀만 넣고 만들었다는데 너무 맛있어요. 과일 향이 나요. 어떻게 이렇게 향기롭단 말씀이신 네. 거죠? 난 너무 신기했어요. 선영님은 빚은 술을 먹어본 적이 없으신가요? 직접 집에서? 네. 어디서든 전통주.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근데 막걸리를 이제 농활이나 이런 데 가면 막걸리를 받으러 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막걸리를
만들잖아요. 그런 막걸리는 엄청 많이 먹어봤거든요. 근데 그 맨 위에 뜬 맑은 청주는 빚은 거를 저한테 주시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얼마 안 나오거든요. 저한테도 얼마 안 주시더라고요. 얼마 안 나오는군요. 저는 막걸리만 말로 먹고 막. 그래서 그거는 못 먹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1박 2일을 갔다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이제 청주를 몇 종류를 시작을 해서 막걸리를 밤새 마시다가 그 다음날 11시까지 누워있다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 처음 이 발효 과정을 한 번 발효를 시키는 게 그 단양주라고 하고 2번 발효를 시키면 그 2양주, 3번 발효를 시키면 3양주 뭐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양주. 네, 근데 조선 시대 임금들은 12양주를 마셨다고 오우. 해요. 그래서 이 술에도 그 정말 조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한 번 하고 2번 하고 3번 하고 이 과정이 많아질수록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건 그만큼 노동력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 많은 노동력이 들어간 거를 임금에게 진상했다. 삼중님은 술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게 되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지역에서 노는 공간이 거기 또 막걸리를 빚어요. 그래서 이제 한두 달에 한 번씩 술 파티를 하거든요.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 청주와 막걸리들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 막걸리에 목련을 넣으면 목련주가 되고 진달래를 넣으면 이름이 있었는데 진달래를 넣은 두견주가 되고 그 향들이 정말 최고죠. 아카시아 꽃을 그 밑밥에다 넣었다면서 청주를 딱 한 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향이 나는 거였던 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또 쌀로만 빚은 술인데도 그런 향이 나고 아카시아를 넣고 이게 빚은 술은 또 다른 향이 나더라고요. 근데 아카시아 향은 또 뜻밖의 안 나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또 그분이 또 뭘 만드시는데 재주가 그렇죠. 남다르시죠. 예. 원래는 영상 작업도 하시고 막 여러 가지 이제 손재주가 많으신 분이라서 그래서 아주 굉장히 뭔가 이게 훅 지나간 느낌 있죠. 그렇더라고요. 제가 갔다가 그분의 그 술 동무님들이 계세요. 이게 전통주 이제 자격증 과정이 있대요. 민간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신 분들이라면서 또 두 분이 또 밤에 같이 술 먹자고 오셨어요. 유기농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인데 이분들 하시는 말씀 전 기함하는 줄 알았어요. 고등어를 3년을 발효를 시켜갖고 그거를 갖다가 밭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이걸 양념으로도 쓸 수가 있대요. 밭에 뿌리는 거는 영양을 그렇죠. 주려고요. 최고래요. 최고래요. 그게. 우와, 그럼 고등어 몇 마리를 왜냐면 밭이면 넓을 텐데 그거를 얼마나 제가 그 규모를 여쭤보진 않았습니다만 네, 아마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1년째 됐을 때는 냄새가 코를 찌른대요. 그래서 절대 뚜껑을 열면 안 된대요. 근데 한 3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게 양념으로도 쓸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숙성이 잘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이 방송이 끝나갈 때쯤 한번 MT를 갈까요? 네, 꼭 가고 싶네요. 네, 그러면 다음번에 한번 예약을 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들께 이제 우리가 약속을 한 겁니다. 네. 우리 써니님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네, 우리 이중삼중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이제 애를 낳고 몇 년 만에 제가 지금 백수잖아요. 그래서 긴 휴가를 즐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와 뭐 이것저것 여기저기 막 다녔습니다. 강원도도 가고 전라도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그래서 참 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럽습니다. 어제까지 우도에 계셨다고. 네, 배가 안 떠서 못 나올까봐 이 방송을 잡아놓고 엄청 조마조마하여 그 전날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기상 상황을 체크하느라.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나랑님도 안 오셨는데 그렇죠. 우리 이중삼중님까지 안 오셨으면 우리 둘이서 방송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아니면 다음으로 녹음을 옮겨서 아니 방송을 펑크냈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펑크를 내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막 단인 중에 아이하고 둘이만 간 곳이 제주도였는데
이런저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아이가 더 커가지고 성별이 다른 아이와 다니면은 그것도 참 힘들었겠다. 성별이 또 같으니까 참 다행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둘이 이제 어느 정도 지금 7살이니까 어느 정도 커서 같이 다닐 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엔 계속 안아줘야 되고 뭐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혼자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별이 달라도 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애가 중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비용이 2배가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아, 방을 따로 써야 그렇죠. 되니까? 여러 가지. 아, 트윈 베드면 되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아, 저는 이제 휴가 중에 아버지 생신이 있어가지고 생신잔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도 7살짜리 조카가 있어요. 이렇게 얘를 데리고 동네에 분수쇼를 보러 간 거예요. 근데 애가 너무 늦은 시간에 가니까 늘어져 버린 거죠. 언니가 얘를 안고 가는데 26kg래요, 얘가. 26kg인데 얘를 안고 언니가 한참을 가는 거예요. 못할 짓인데. 근데 저는 거기서 뭔가 좀 도와주고 싶었는데 언니가 자기가 하겠다면서 그냥 가더라고요. 가다가 오빠가 내가 업을게 이러면서 등을 내미는데 애를 돌려주겠다면서 제가 그 아이를 잠시 제 손에 스쳐갔는데 허리가 삐끗한 거예요. 어떡해. 저 못합니다. 아, 진짜. 예, 정말 엄마들은 대단합니다. 저는 엄마지만 못해요. 아, 네. 네. 전 안 하는 걸로. 네. 하지 맙시다, 우리. 네. 예,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이 뜨거운 여름을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세상은 또 굴러가고 있었어요. 그죠? 참 이게 정치계든 교육계든 사건 사고가 또 휴가 기간에는 좀 조용히 할 법도 한데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나죠. 네, 지난 7월에 말에 경북 교육감이 공식 석상에서 또 성차별적인 발언을 또 한바탕 퍼부으셨죠. 네, 어떤 발언이었나요? 네. 아니, 여행을 갔을 때는 이렇게 인터넷을 보지도 않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세를 떠나서 있으니까 이 잡념이 사라지고 분노할 일이 없는데 다시 와서 방송을 어젯밤부터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보다 보니까 또 막 화가 막 치밀어 오르는 일들이 많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경북 교육감이 이 자리가 유치원, 초등, 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미래 교육 방향과 교사의 자세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여교사는 최고의 신부감이다. 많은 사람들이 여교사 며느리를 보고 싶어 한다. 처녀 여자 교사들 값이 높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여 이후 후폭풍이 세다고 하거든요. 말이 안 되죠. 무슨 값을 매겨요, 사람한테. 그 처녀 여자 교사래요, 진짜. 어디서 들어본 말인지 참. 아, 진짜. 근데 저는 이 발언을 보면서 제 어릴 때가 떠올랐어요. 우리 엄마가 저보고 항상 그랬거든요. 선생님 되라. 선생님이 되면은 네가 네 시간도 쓸 수가 있고 애도 잘 키울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여자한테 선생님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 그 얘기 정말 많이 듣지 않았어요? 네. 여자한테 선생님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번 휴가 기간에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그 휴가는 이제 남편과 함께 한 휴가였는데 그 책을 남편이 운전하는 동안에 제가 읽었어요. 저희는 휴게소마다 교대를 하거든요. 읽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되게 남편과 부부싸움을 할 뻔. 아, 그 책 보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신랑이랑 책을 읽으면서 그 책 구절구절 나오면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봐봐봐. 이때 이랬었지. 이랬어야 했어.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는 거죠. 이게 그 책에도 그 주인공의 언니가 결국에 자기가 희망하던 과를 가지 않고 그죠. 선생님이 되잖아요. 그때 그 엄마도 똑같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남일 같지 않은 거예요. 저도 똑같이 들었었고 저희 언니도 똑같이 들었었던 것이 여자한테 선생님만큼 좋은 직업이 없다였던 거죠.
그 결과 지금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서 이제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은 조금 더 떨어지지만 그래도 거의 비슷하고. 근데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여성에게 가사와 육아라고 하는 짐을 주고서 이거를 같이 끌고 나갈 수 있는 직업이 선생님이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선생님이라고 하는 건, 선생님이라는 직업은 어쨌든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잘릴 우려가 없고, 그리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예전부터 잘 보장이 돼 있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평생 직업을 가져나갈 수 있는 직종 자체가 선생님이 유일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제 친구들 중에서 뭐 공부 잘하고 뭐 그 나름 되게 학교에서 뭐 상위권에 있었던 애들이 교대를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어릴 때 또 생각을 해보면 남자 애들 같은 경우는, 제 대학교 때 남자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는데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좁은 취업문이었고 그 문을 통과해서 가는 게 굉장히 어려웠었던 걸로 전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직업 여성으로 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그 상위권에 그러니까 성적의 상위권에 놓였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회의 평등이라든지 아니면 성별의 차별이 없는, 그러니까 임용고시를 붙으면은 교사가 다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으로 찾아서 가는 게 높고, 예, 그리고 거기서 이 합격률이 훨씬 더 여성이 높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사들 중에 여성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저는 또 무슨 생각을 또 드냐면요, 이 중학교도 이제 여자 선생님들이, 여성 선생님들이 이제 69%라고 지금 하니까요, 많은데 중고등학교에 비해서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특히나 유치원은 대부분이 여자 선생님들이시잖아요. 그런 게 저는 왠지 집에서 하는 돌봄 노동의 연장선으로 이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도 이게 연결되어져서 사회에서나 혹은 여성들이 갈 수 있는 문이라고 하는 게 더 턱이 낮아진 게 아니냐, 한국 사회에서. 혹은 남자들이 그걸 쳐다를 안 보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에야 선생님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그렇죠, 어떤 안정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예전만 해도 남자들이 어느 회사를 가거나 다 평생 직장이 되는, 보장이 받는 사회였고, 그랬기 때문에 남자들은 사실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거들떠 보지도 않았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연봉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중학생 시절까지만 해도 남학생들이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직업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IMF 이후에 고용 안정이 굉장히 취약해지면서 그때부터 남성들이 그렇죠, 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남성 할당제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했죠. 그렇죠. 역차별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그러니까 남성 할당제가 저는 너무 기가 막혔어요, 사실은. 왜 남성 할당제가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왜냐하면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성역할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선생님들이 무슨 아니 뭐 그걸 다 떠나가지고 일단 그 말 그대로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갖고 얘기를 해보자고요. 성역할을 배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초등학교가 아니라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아무도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남성 할당을 주장하지 않아요. 유치원이랑, 그죠? 네. 왜 그럴까요? 진짜 열악하죠, 어린이집 유치원 선생님. 그렇죠. 선망받는 직군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정규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죠? 근데 사실 어린이집이나 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네.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 한번 다뤄보고 싶어요. 어린이집 교사, 그러니까 어린이집 자체가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노동을 하고 있는데 그 대가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심지어 그 당사자들이 조직하거나 하려고 해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시스템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아니 집에서 아기 하나 보는 것도 너무 힘든데 그거를 이제 뭐 선생님 한 명당 아기를, 그 아이들을, 어린이들을 아니고 사실 유아죠, 유아. 3명까지는 지금 본다고 하지만 이 유치원으로 올라가면 더 많은 수의 아이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영세는 교사 1인당 3명의 아동이 할당이 되어 있으나 있고. 여기에 또 함정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준수하는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 정도인 거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한두 명 가능한 연령대마다 뭐 영세는 1명 가능, 뭐 2세는 확실하지 않지만 뭐 플러스 2명 가능 이런 식인 거예요. 이를테면 한국 나이로 5세인 아동 같은 경우에는 교사 1인당 15명의 아동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3명이라고 하면 18명인 거예요. 뒤로 절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제일 기피하는 연령이 5세라고 해요. 왜냐하면 5세 너무 힘들거든요. 5세 미운 5살. 그렇기보다 이제 5세 같은 경우에는 대소변을 가리는 아이와 가리지 않는 아이와 이 편차가 굉장히 그 연령대에 큰데 그래서 15명으로 제한을 해두었는데 대부분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18명까지도 다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플러스 알파가 있기 때문에 5살짜리를 18명을 모아놓으면 뭘 해야 되는 거죠? 야외 활동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야외 활동 갈 때 교사 한 명이 18명의 아이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그러니까 사건 사고가 안 나는 게 이상한 거죠. 끈으로 묶어놓을 수도 없고 끈으로 묶어놓으면 또 아동학대라 그럴 거고. 그러니까 이게 돌봄운동의 연장선인데 거기에 어떤 남자들이 대학을 나와서 그 공간으로 가려고 하겠냐라는 거죠. 거기다 받는 급여는 거의 최저임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다 요즘에 CCTV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인권 침해적인 요소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들어가 있고, 근데 그거는 사실 이제 학부모들의 어떤 외침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막지 못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남성들이 가려고 아예 생각조차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분노의 화살을 어디에 돌려야 하느냐는 정말 고민해봐야 될 지점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경북 교육감의 처녀교사 값에 대한 얘기는 정말 분노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나온 의도가 더 웃긴 그러니까. 거죠. 이게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영님?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의 의도라고 하는 거는 그 자리에, 왜냐하면 이게 유치원, 초등, 중등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시간이었으니까 이 공간에 모인 여성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그 공간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여성이었을 거고, 근데 이 여성들의 어떤 사기를 높여주겠고자 이 나이 많은, 그렇죠. 나이 많은 할아버지 뻘 되는 교육감이 얘기를 한 거죠. 이제 우쭈쭈 해주시려고. 저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감에 있는지를, 그러니까 맥락은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에 모이는 여성들한테 어떤 사기를 진작시켜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사기가 오히려 바닥을 치겠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는 어떤 몸값이 좋은 신부감이 되기 위해서 그 힘든 교사 공부부터 시작을 해서 교대를 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육의 철학이 있고 어떻게 교육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 사명감과 이런 걸 가지고 그 자리에 처음 와가지고 연수를 하는 자리에서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얼마나 흥분을 했겠어요. 그래서 보면 거기서 보면 홈페이지에 이제 1등 신부감이 되고 싶어서 교사가 된 것이 아니고, 교사라는 직분을 결혼 상대자로서의 제값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 싶은 생각도 없다, 우리는. 그리고 좋은 신부감이라고 하는 이런 수동적인 계층을 규정하는 교육감의 발언은 교사로서의 자긍심에 상처를 준다고 그 홈페이지에 올려서 이것에 대한 뭐 시정이라던가 아니면 퇴진을 해야 된다, 이런 글을 왕왕 올렸더라고요. 네. 교사라는 게 여자에게 얼마나 좋은 직업인 줄 아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왔지만 실제 교사인 여성이 그런 얘기를 과연 할까? 그러니까 교사가 쉬운 직업이라는 생각, 고정관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실제 교사이면서 여성인 사람이 자신의 자녀에게 교사가 만큼 여자한테 좋은 직업이 어딨어 라고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도 사실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쉬운 직업처럼 보일 수 있잖아요. 5시에 마치고 뭐 이렇게 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결코 쉬운 노동이 아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아이고, 제 친구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침에 7시 출근해서 밤에 10시에 퇴근하던데요? 고등학교는 좀 다르긴 하죠. 고등학교 좀 타이트하죠. 네. 그러니까 노동 강도가 엄청 세요.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 방학이 있다곤 하지만 방학에도 뭐 보충 수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뭐 쉴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성들, 그러니까 선생님을 선호하는 이유는
그런 걸 것 같아요. 이게 일가족 양립을 하는 게 다른 직장보다는 훨씬 쉬울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거 아닐까요? 아이들을 가리키는 업무이니까 집에 있는 내 아이도 잘 키울 거다라고 하는 어떤 남성들 혹은 시댁의 그 부모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왕왕 선생님이 되라든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사실 82년생 김지영처럼 내가 뭔가 다른 무엇인가가 되고 싶었는데 어떤 가족들의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장기적인 안정적인 직업의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선생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역사들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하는 게 진짜 없다라고 하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여성이라서 차별받지 않고 여성이라서 그렇죠. 배제되지 않고 진입할 수 있는 직군이었던 거죠.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꿈을 후룩 쳤고 선생님이 되는 그런 역사가 그 불행한 역사가 이제는 좀 끊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와 연동해가지고 또 얘기를 나눌 만한 얘기가 지난 방송에서 잠깐 저희가 얘기를 나누긴 했었어요. 성별 직군 분리 채용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건 약간 미지수는 해요. 근데 하반기부터 공공부문에 블라인드 채용이 도입이 된다라고 합니다. 노동부에서 보도자료 냈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노동부에서 낸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는요. 뭐 공공부문 일단 공공기관이랑 지방 공기업에 블라인드 채용을 전면 도입한다. 이제 입사 지원서와 면접에서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을 삭제한다라고 그러는 건데요. 이제 뭐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라고 하는 거는 출신 지역, 가족 관계, 신체적인 조건. 뭐 예를 들어 키나 체중이나 용모, 사진 부착을 이제 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학력 등에 대한 요구를 원칙적으로 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면접 자리에서 면접위원들은 응시자들에게 인적 정보라든지 이런 걸 묻지도 않고 제공을 아예 안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전에 이 면접위원을 교육을 시켜서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고자 이렇게 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럼 뭘 가지고 평가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공정한 실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기술 등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 입사 지원서를 채울 수 있게끔 하고요. 그래서 뭐 교육 훈련, 자격증, 뭐 경험 등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보면은. 면접에서 실력 평가를 위한 경험이나 상황 면접 등 면접에서도 체계화된 면접을 통해 공정한 평가 선발이 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기에 물론 그 입사 지원서에 성별을 쓰는 난이 없기는 하지만 그런 면접 상황에서 이 성별에 대한 거를 어떻게 블라인드 채용에 적용을 시킬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노동부 이 지침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네. 네. 블라인드 채용이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사실 이제 여성계에서도 뭔가 이제 공정한 어떤 채용 절차를 도입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한 기대를 좀 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노동부에서 낸 지침을 보면은 이제 성별을 가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서류부터는 이제 그 신체 조건이라든가 사진 부착이 제외가 되고 아마 주민등록번호도 제외가 되죠. 네네. 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알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제는 이름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다른 나라도 비슷합니다만은 이름에서 딱 보면은 여성 이름과 남성 이름이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름 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은 82년생 김지영과 같은 어떤 여성들의 이름이 가장 많이 호명되는 이름들이 있고 이름만 딱 보면 이게 여성인지 남성인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면접장에 가면은 어쨌든 남녀를 가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가릴 수가 없는. 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성별을 가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잠깐 이제 얘기를 해보기는 했는데 이제 커튼을 일단 치고, 그리고 목소리를
그 음성 변조, 음성 변조를 하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근데 이게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뭐 조롱이라든지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면접장의 모습일 수는 있겠으나 이게 굉장히 보편화되고 일반화된다면 그렇게 크게 이상하진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음성 변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은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송에서도 항상 쓰는 거고요. 우리 이름이 문제긴 이중삼중님은 한데. 왜 이렇게 골똘하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공약이기는 했는데 좀 답답한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도 답답하고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 시스템을 도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을 채용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 정당성만 부여하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실제로 여성이나 장애인이나 진입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지 혹은 문제 삼을 수 있는지 혹은 진입을 한다고 해도 승진 과정에서 배제되는 경우들 또한 문제가 되잖아요.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좀 이게 요식행위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근데 사실 요식행위라고는 하지만 어떤 사회가 너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평형추를 갖다가 바로 잡는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뭐 여성이건 남성이건 성별의 어떤 따짐이 없이 그냥 당신의 능력, 당신의 뭐 재능 이거를 인정을 해서 평등하게 일하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러니까 콜센터에서 상담을 해보면 콜센터 전 상담 과정을 녹음을 다 하잖아요. 네. 사실 저는 면접 과정들도 의무적으로 녹음 이런 걸 해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떨어졌는지도 알아야 하고 실제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질문이나 성희롱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걸 문제 삼기가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면접을 보는 내가 들어가서 녹음을 하면서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면접의 전 과정들을 녹화를 해놓는다든지 뭐 이런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럴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런 걸 의무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면접 과정을 갖다가 녹화를 해가지고 그 면접 지원자에게 보내는 거를 법적으로 의무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 면접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이제 오픈하게끔 그 녹화된 것들을 오픈해서 시정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러니까 지원자가 요청을 했을 때라든지 그러니까 뭐 요청에 관계없이 무조건 자기의 면접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녹화해서 보내게끔 의무화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고 있는 겁니까? 이게 딱히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집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이나 성희롱이 있을 때에도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그 회사를 뭐 쉽게 얘기했다가는 또 역고소를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 거는 좋은 취지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더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을 걷기 위해서는 사실 결과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 어쨌든 좀 제대로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그리고 좀 더 대안을 좀 제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예. 이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해 나가보도록 하고요. 뭐 성별을 가리거나 바꿔서 채용 심사를 한 결과와 오픈했을 때의 합격 성비를 비교해 보면 좀 어떨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사실. 근데 뭐 이런 채용 심사의 예는 아니지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었죠. 작가이자 에디터로 활동 중인 마틴 R. 슈나이더 씨가 트위터에 과거에 직업소개서에서 일했을 때 경험을 했던 얘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해주는 사례인데, 네, 이중삼중님 소개 좀 해주세요. 이분이 이제 외국분이다 보니까 사실
마틴 알 슈나이더라는 네. 이름을 들으면 이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저희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보니까 남성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직업소개소에서 일을 했을 때 많이 이제 남성들이 많이 있었고 그중에 여성 직원이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에 대한 보통의 이제 회사 내의 평가가 저 사람은 일을 너무 느리게 한다라는 평가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느리게 한다는 평가를 받고 하다가 우연한 기회에 업무가 이 사람과 교환이 되었나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어떤 재미있는 실험을 하게 되죠. 그 여성분하고 자기하고 이름을 바꿔서 업무를 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일부러 바꾼 건 아니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여성분의 이름을 쓰고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쓰게 됐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단지 바뀐 거는 나는 이제 남성이지만 이 여성의 이름을 통해서 이메일을 이 고객들과 주고받은 거죠.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원래 슈나이더라는 이름으로 일을 했을 때는 굉장히 원만하게 일이 되던 수월한 고객도 내가 그 여성의 이름으로 일을 하자 나는 달라지는 게 없는데 자꾸 컴플레인을 걸더라는 거예요. 자꾸 질문을 하고 컴플레인을 걸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당분간 이제 그 여성분과 바꿔서 일을 해본 거죠. 이 제안을 하고 했더니 그 여성분은 그 제안으로 최고의 실적을 낸 거예요. 이 남자분의 이름으로. 그다음에 자기는 정말 너무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컴플레인 들어오지 않을 내용인데 자꾸 나에게 컴플레인을 하니까. 근데 제가 좀 이 트위터 기사를 읽으면서 재미있었던 거는 이거에 대한 사업주의 반응이었어요. 그렇죠. 사업주가 뭐라고 했더라? 사업주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마틴이 그 사업주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거를 봐도 이제 이 여성이 그것 때문에 자기 여성이기 때문에 이 많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클레임을 걸고 그것 때문에 이 여성의 업무가 느려졌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사업주가 그게 왜 그거랑 연동이 되니? 라고 하는 다양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분도 참 훌륭하다고 생각했던 게 나한테는 그 여성하고 다른 그냥 보이지 않는 어드밴티지가 있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어드밴티지가 바로 남성이라는 어드밴티지였던 거죠. 네,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기사였습니다. 이분들이 했던 일이 그 직업소개서에서 그 자기소개서를 이제 계속 이제 고쳐주는 그 일을 했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사실 직업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여성이 뭔가 이 한 줄을 고쳤을 때와 남성이 한 줄을 고쳐갖고 제안을 했을 때의 반응이 그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사회가 그렇죠. 성에 따른 편견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남성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하나의 스펙이고 이득이고 조금 더 나은 실적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결론밖에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도 여성인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 얘기에 대해서 계속 반론을 제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얘기를 남성이 하면 수긍하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무슨 토론이라든지 뭐 집담이라든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되면 이게 참 우픈 이야기인 건데 사회를 누가 봐야 될지 고민을 할 때에도 이제 이 내용을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은 A란 여성이 제일 잘 전달하고 사회도 제일 잘 볼 것 같은데 같이 참여하는 대부분의 나이 많은 남성들이 참여할 때에는 그냥 남성인 사람이 사회를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진행을 하게 되면 그나마 딴지를 덜 걸 거니까. 그러니까 원활한 이 토론을 위해서는 남성인 네가 좀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면서도 또 그게 현실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왕왕 있나 봐요. 그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러니까 여성들끼리 있는 자리는 되게 편안한데 남성과 여성이 막 섞여 있거나 연령대가 다양한 층이 있을 때에는 똑같은 메시지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메시지의 전달자가 누구인지를 고민을 하게 되더라. 이런 참 씁쓸하죠. 사실 저는
중앙 조직에 있다 보니까 연대하는 단위들이 대체로 다 이제 여성 단위들이다 보니까 남성들하고 일할 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난 되게 안전한 데서 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뭐 실제로 이제 이런 편견들이 현실에서는 이제 직장 내에서 성별 업무 분담으로 이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 거죠. 그리고 이번 시간에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른바 여성에게는 왜 주요 업무가 주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사연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네, 이게 이미 저희 지난 방송 때 그때 이제 올라왔던 사연인데요. 네, 사연입니다. 같은 교육을 받고 같은 나이여도 보다 전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생물학적 성별이 남성인 사람만 티 마스터로 불리며 바 안에서 일할 수 있었던 회사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망해갈 때쯤에 직원 월급을 제때 안 줘서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니 남녀 교육 유무에 관계없이 그 부서에서 그러니까 이 티 마스터 부서에서 일을 하던데 지금 생각해보니 참 웃긴 곳이었다고 네, 사연자께서 올리셨습니다. 전문성은 남성일 때 더 돋보인다는 이야기를 이제 그 회사 그 임원이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쳐다만 봐도 전문성이 떨어져 보이는 걸까요? 미안하지만 전문교육 1도 못 받은 남자가 티 마스터랍시고 일하는 거 보고 정이 떨어서 이직했다라고 하는 사연입니다. 저 이 사연 받고서 진짜 이가 갈리더군요. 그러니까요. 이거 갱어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고요. 갱어님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중한 상품 보내드리겠습니다. 와 축하드려요. 네, 이게 사실 아까 했던 얘기랑 연동이 돼요, 그죠? 그렇죠. 네. 여성이기 때문에 전문성이 떨어져 보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블라인드 채용에서 중요한 것 중에 그 사람이 가진 경력이나 내지는 그 사람이 가진 실제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을 뽑는다고 했을 때 정부에서는 그게 성별에 따라서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잘못 채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고민이 1도 없는 거잖아요, 정부가. 왜냐하면 거기에 성별을 가리고 면접이든 내지는 지원서라든지 등등등에 대한 고민 혹은 그것에 대한 방안이 전혀 안 나온 상황이니까요. 근데 저는 그거를 가린다면 엄청나게 많이 여성들의 채용률이라고 하는 게 많이 올라갈 것 같거든요. 이름부터 가리기 시작을 하면.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이 사연 같은 경우에도 커피가 맛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티 마스터라고 하는 게 차라든지 이런 거 제조하는 거 아닐까요? 그죠? 네, 아마 그렇겠죠. 그런 거 같은데 참 이게 무슨 전문성의 그 교육이라던가 혹은 이 사람이 가진 경력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남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문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저는 이런 기업은 빨리 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문을 그러니까 망했겠죠. 그러니까요. 지금 월급을 제때 못 줬대잖아요. 사실 그 티 마스터로서의 역할과 능력과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아무나 그 자리에 올려놓으니 잘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이중삼중님, 이것과 관련한 종종 상담 내용으로 들어오지 않나요? 이제 종종 들어오기는 하는데 지금 언뜻 기억이 나는 거는 재작년에 받았던 상담이었죠. 이분은 17년 동안 이 회사에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조업 사무직이었고 17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고등학교를 나와서 들어와가지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 이제 승진의 어려움도 있고 해서 대학도 야간으로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이런 분이신데 승진이 계속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남성 후배가 들어왔고 이 남성이 들어온 지 3년 차가 되니까 위의 상사가 그 후배 남성에게 결제를 받으라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아니 지금 직기도 똑같고 경력으로 보면 내가 훨씬 더 오래됐는데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결제를 지금 받아야 되냐라고 항의를 했더니 어차피 그 남자애는 곧 승진할 거니까. 그래서 저는 17년 일했잖아요. 넌 여성이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는 사례가 하나 있었죠. 대놓고 그렇게 네가 여자라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대요? 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게, 그러니까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노동부에서 만든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르려고 하겠지만, 작은 회사는 그냥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나가라 이렇게 하고 마는 거겠죠? 그 회사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였어요? 그거까지는 현재로서는 한 중견기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중견이면 100명? 한 100명 정도? 네. 100명 정도 되는 회사에서 그런 시스템이라.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 지역은 아니고 16년도의 상담 사례인데요. 여기는 공공기관의 고객 지원 팀이래요.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들어온 지 5년 차가 되신 거죠. 그런데 여성들은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여성들은 나이가 30살이 넘으면 승진이 전혀 안 된다는 거예요. 헐. 남성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승진을 하는데 여성들은 30 이전에 승진하려면 빨리 승진을 해야지. 왜냐하면 30이 승진의 최고선이니까. 그 이상은 승진이 안 되더라. 그냥 나가란 얘기네요. 글쎄 이게 이제 여기는 또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나가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건 제가 추측을 해보면 결혼, 출산, 육아 혹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를 다녀온 사람에 대해서 승진, 고과 그러니까 고가 점수를 주는데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여성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쓰지 못하는 그러니까 약간의 일종의 압박이 될 수도 있겠네요. 다른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노동부나 정부에서 좀 건드릴 수 있는 데는 그러니까 채용하는 과정 정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어떤 회사에서 뭐 성희롱이 발생했거나 육아휴직 후 뭔가 승진이 안 되는데 내가 인사고과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왜 최하위 등급을 받았죠라고 하면 이 인사고과 자체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둔 회사들이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상사가 마음에 안 들면 여러 가지 점수들에서 재량껏 점수를 주는 경우들이 많고 그걸 잘 공개하지도 않고 공개해달라고 요구해서 결과치를 얻기도 힘들고 그래서 30살이 넘어서 승진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이 차별들이 있을 텐데 이 개별 노동자가 제가 왜 승진이 안 되느냐라고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했을 때 공개해 주어야 할 의무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공개해준다고 해도 이걸 가지고 문제 삼아서 내가 이 조직에서 계속 일하기는 어려운 환경들이 놓여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 최근 구글 이야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구글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보면 굉장히 이상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구글의 성차별 메모 논란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뭐 이런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성차별 정당화를 주장한 내부 문서 작성으로 이 해고를 당했어요. 한 남성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해고에 자기는 응할 수 없다라고 이제 뭐 지금 이 소송도 걸고 부당해고. 네, 부당해고다. 그래서 소송도 걸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남녀 임금 격차나 직장 내 지위 자체가 생물학적 차이 때문이라고 이 남성이 주장을 하는 연구를 낸 거예요. 그래서 성차별적이고 문제적이다라고 논의가 되었고 문제 제기가 많이 되었어서 구글 임원들 역시 사내 편견과 차별 없는 평등 문화에 위배된다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해고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 제 생각에는 한국에서 기업의 임원들이 그런 대부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해고된 사람의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어쨌든 그 사회평등문화 내규라고 하는 규정이 있는 거고 그래서 편견과 차별 없는 거기에는 뭐 인종부터 시작해서 성별, 나이 뭐 이런 등등등이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연구물이라고 하는 게 거기서 위배되었다라고 해서 평등한 이 사내 문화를 만들고자 이 사람을 해고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밑줄을 딱 긋고 싶었어요. 여기 이제 최고 경영자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편견과 차별 없는 사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명기한 구글의 행동 강령에 위배된다라는 거예요. 저희 여성 노동자회에서 계속 끊임없이 이제 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내에 우리 회사에는 성희롱을 하지 않습니다라는 포스터를 노동부에서 다 제작해서 그냥 주고 회사 벽에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직원이든 뭐
교육을 1년에 한 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딱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는 뭐 산재 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회사, 우리 회사는 성희롱을 절대 하면 안 되는 회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선언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우리가 편견과 차별이 없는 것이 우리 회사의 행동 강령이다라고 딱 걸어놓으면 자꾸 자기를 되돌아보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거울을 딱 그렇죠. 붙이면 우리가 휴지를 바닥에 못 버리거나 한 번 그렇죠. 더 생각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하듯이 네. 그런 행동 강령. 그러니까 뭔가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기업 그 정신? 뭐 핵심 가치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핵심 가치라고 하는 거에 어떤 평등과 차별 없음과 편견 없음과 이런 것들을 구글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 전 직원들에게 내면화되기를 요구하는 거고 그것을 실제로 행동하기를 요구를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거기에 위배됐기 때문에 해고가 된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 구글 사례 얘기하긴 했지만 제가 아는 한국 사례 같은 경우는 유한 캠벌리가 그런 게 좀 잘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여성 취업자들 중에 가고자 하는 1위 기업이 유한 캠벌리이고 실제로 그 내부에서 유리천장이나 유리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없는 예, 한국 기업 중에서는 유한 캠벌리를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뭐 최근에 오뚜기가 청와대에 초대받았던 사건이 엄청나게 회자가 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기업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하는 어떤 인권적인 가치를 갖다가 조금 더 내면화하고 그것들을 자기 직원들에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우리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기업이야말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성과 아동과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모든 사람이 살기 좋은 나라인 것처럼 그 공간에서 여성의 활동이라고 하거나 직업, 능력이 인정받는 공간이라면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생산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내 문화가 좋아지면 생산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내가 어느 공간에다가 나의 열정을 쏟아부을 건가라고 그렇죠. 하는 것은 내가 나를 인정을 해주고 나를 존중을 해주고 나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곳에 열정을 쏟아붓지 나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곳에 애정을 갖진 않잖아요. 더욱이 그게 여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사내 문화라면 남성들도 거기에 치열업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사내 문화가 그렇게 평등적이고 여성뿐만 아니라 누구나 존중받는 공간이라고 하면 여성을 포함해서 그럼 이 남성들 역시도 나의 존중, 나의 존엄성도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 회사를 위해서 뭐 충성이라는 표현을 저는 그러니까 회사를 위한 기업을 위한 충성이라는 표현은 좋아하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성들도 그렇게 뭔가 라인 타고 밤마다 술 거예요. 마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거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저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윗세대가 그렇게 살아왔고 아무런 그 비판 없이 그 문화가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는 남성들도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단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어느 순간 거기를 끊어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약간 그게 마약 같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쁜 건데 뭐 나쁜 거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게 거의 습관이 되고 관성이 되고 거기에 중독이 되잖아요. 안 좋은 거에. 그런 것들을 좀 단절해 내나가는 사회 문화라든지 기업 문화가 자리 잡으면 그게 훨씬 더 다른 것에서 즐거움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회식 문화가 그런 방식으로 흐르지 않고. 최근에 제가 이제 비밀의 숲 네. 드라마. 거기에 이제 그 검사장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그냥 밥 한 번 먹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항상 처음 이렇게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하나씩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힘에 대한 자각이 없어져 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게 고민하게 했었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계속 객관적으로 나를 보고 내 힘을 잘 조절해야 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하더라고요. 제가 휴가 중에 영초 언니를 봤는데 영초 언니를 보면은 이제 서명숙 씨가 그러니까 그 지은이잖아요. 작가가 자기가 그
여러 뭐 집회와 관련해가지고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거기에서 자기 선배인 영초 언니에 대한 그 경찰들의 끊임없는 악의적인 비방을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영초 언니가 그럴 리 없어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게 끊임없이 이게 반복적으로 갇힌 공간에서 그 얘기를 계속 주입을 하다 보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이게 언니가 정말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다가 이게 경찰들이 너무 나간 거죠. 너무 나가가지고 이 비방이 무슨 내용이었냐면 그 영초 언니가 다른 모든 남자 선배들을 쉽게 말해서 그냥 다 꼬셔갖고 다 자기가 농락해놓고 그러고 이 서명숙 씨의 남자친구까지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막판에 던지니까 거기서 정신이 확 들었던 거죠. 그럴 리는 없어라고. 그러니까 어떤 그 세뇌라든가 어떤 그런 반복적인 학습 같은 것들이 너무 극한까지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또 각성이 일어나는 순간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 사회가 이제 그 정도까지 간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자와 남자의 업무 분리는 여성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습니다만 명확하게 여성이기 때문에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유리벽, 유리천장 효과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유리벽은 기업 조직에서 암묵적으로 여성을 핵심 직무에서 제외하는 현상을 일으켰는데요. 물론 우리가 지난 방송에서 이제 얘기했던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띄게 직군이 분리된 경우도 있고요. 있고 직장 내에서 여성을 전통적인 여성의 기술이 요구되는 직종에만 배치한 성분리 현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즉 뭐 보조 업무라든지 지원 업무, 사무직, 상담, 인간관계와 관련 업무와 같은 직종에 여성을 주로 배치하는 거를 유리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여성의 집중직은 승진사다리가 없는 주변적 업무이기 때문에 여성에 대한 명확한 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요한 업무 및 부서에 배치되지 못한 만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부추기는 원인으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도하게 지어지는 여성들에게 지어지는 가사나 양육 부담, 그다음에 뭐 생산성에 대한 여성 생산성이 낮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런 편견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유리벽은 결과적으로 여성의 승진을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남성들이 승진에서 높은 임금을 받을 때 경험을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여성들은 아까 그 삼중님이 말씀하셨듯이 회사를 그만두게도 되고 이를 우리는 유리천장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는 보이지 않는 장벽을 유리천장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누구든지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었음에도 승진하기 힘든 여성의 현실을 빗댄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천장이라는 말은 다양성의 실현의 저자인 마릴린 로덴이 1978년도에 여성 리더십을 주제로 한 연설 중에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수치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리천장은 특수제작 강화 유리천장이죠. 그렇죠. 네. 유리천장 지수라는 게 있죠. 네. 네. 해마다 그 영국의 시사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가 3.8 그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유리천장 지수를 발표하는데요. 한국은 올해도 역시나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어요. 그 지수가 낮을수록 직장 내 여성 차별이 심하다는 뜻인데요. 이 지수는 직장 내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기회를 평가하는 지표로 고등교육, 경제활동 참여율, 임금, 양육비용,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등의 권리, 경영대학원 시청자 수, 간부 내 여성 비율 등 그 10개 항목을 가중 평균해서 산출해내는 지수입니다. 네,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이 지수를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쭉 우리나라는 꼴찌였어요. 100점 만점에 한국, 일본, 터키 이 세 국가가 20점대로 하위권을 기록했고 그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꼴찌라는 거죠. 이코노미스트는 이들 3개국은 의회 내 여성 의원 비중이 15%에 그치고 기업 간부 직급과 이사회에서의 여성 비중이 평균을 밑돈다라고 꼬집었고요. 특히 한국은 여성 임원이 2%에 불과하다고 소개했습니다.
아니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수치를 봐서도 우리 한국이 남녀 평균 지수라는 이렇게 낮은데 한국 내에서는 왕왕 역차별이네. 그다음에 그 할당제를 주면 안 되네.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분통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힘든데 들어가서도 살아남는 건 더 힘들고. 그러니까 임원이 2%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의 절반이 반, 하늘의 절반이 반, 내지는 한국 이 남녀 비중의 반, 인구의 반이 여성인데 그거를 전혀 대표할 수 있거나 혹은 무엇인가에 반응할 수 있는 목소리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힘들어진다라고 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유리천장을 깨는 어떤 여성들이 좀 있어요. 어떤 개인의 특출한 능력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로 해가지고 혼자서 뚫고 가는 여성들이 있는데 물론 그런 사례들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다 같이 유리천장을 들어 올리는 그런 노력들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렇죠. 좀 듭니다. 그게 예외성이기 때문에 왕왕 얘기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성이 뭐 유리천장이 없기 때문에 남성들 누가 뭐가 됐다 그러면 얘기되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그냥 일반화적이고 당연한 한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일도 잘하고 아이도 함께 놀고 그다음에 가정도 저녁이 있는 식사 가정 환경을 만들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그러면서 일도 잘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유사한 어떤 경제적 상황이었던 외국의 다른 나라의 그 시대와 지금 우리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그 다른 나라들보다 20%를 더 일한대요. 근데 임금은 20%를 덜 받는데요. 기사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더 많이 일하고 임금은 덜 받는 거예요. 그렇죠. 노동 시간이 길고 자기 삶은 사라지고 그런데 우리가 왜 일을 하죠? 일을 하는 이유는 살려고 일을 하는 건데 그 일에 치여서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임금은 조금만 받고 있고. 그러니까 헬조선이라는 그 표현이 진짜 틀리지 않다. 이걸 어떻게 헬로우 조선으로 만들 수 있을지 고민이 헬로우 됩니다. 조선 좋네요. 네. 오, 좋네요. 네, 저희 학교 후배들이 만든 표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네.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필요한 능력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잘 수행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자가 업무 수행 능력을 잘 갖추었는지뿐 아니라 성별에 따른 통념에 편승해서 여성과 남성을 다르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똑같은 스펙이라도 남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고 어렵게 바늘구멍을 통과하더라도 여성들은 남성들에 비해 덜 중요한 보조적인 업무에 배치돼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향상시킬 기회도 차단되죠. 이미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업 상황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성별은 개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개개인의 능력은 사람에 따라 다르지 성별에 따라 다른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성별 결정론은 성차별로 강화되고 이거는 이제 좀 벗어나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러한 성차별을 더 부추기는 아까 예고했듯이요. 가사와 육아에 대한 여성의 부담, 이로 인한 여성들의 고용단절 등이 다음 시간의 주제입니다. 네, 저희가 사연을 모으고 있습니다. 링크된 구글 설문이나 혹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연호 계정, 한국여성노동자회 페이스북 메시지 혹은 직장 내 성차별 해시태그를 걸어서 사연을 보내주시면 사연을 모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질문도 좋고 내 이야기, 친구 이야기 무엇이든 좋아요. 소정의 상품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네. 여성들의 삼중고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좋습니다. 일과 가사, 육아를 양립하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겪은 일들, 특히 고용단절의 경험, 엄마이기 때문에 겪은 직장에서의 성차별, 출산 후 재취업 과정에서 생긴 일, 육아 스트레스, 가사 분담 등등 무엇이든 보내주세요. 저희가 모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 다음 시간도 우리 떠들 생각에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완전 우리 이야기인데요. 다음 시간에 저는 입을 꾹 다물고 있을까요? 아니 됩니다. 자, 오늘도 을당 팟캐스트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네, 추천 꾹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을들의 당나귀 귀 시즌 3는 2017 서울특별시 성평등기금 후원 사업으로
한국여성노동자회에서 제작합니다.